그날 오후 3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신발을 벗는 소리가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평상시라면 운동화를 벗어던지며 큰 소리를 내곤 했는데 오늘은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춘 채로 서 있는 기척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복도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의 왼쪽 볼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체육복 상의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무릎 부분에는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경악하게 한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평소 맑고 밝던 눈에서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빛이 나오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내 손길을 피했다. 목소리가 떨리며 괜찮다고, 그냥 넘어져서 그렇다고 말했다. 6학년이 된 이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고 위축된 목소리였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진짜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진짜 괜찮다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외침 끝에 흐느낌이 섞여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밥을 몇 숟가락 떠먹지도 못한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와 아내는 거실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들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아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자 아들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방과 후 집으로 오는 길에 같은 반 민수와 다른 반 아이들 둘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민수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나머지 둘이 번갈아가며 발로 찼다는 것. 땅에 넘어져도 계속 발길질을 당했다는 것. 그냥 재미있어서 때렸다고, 약해 빠진 놈이라고 비웃으며 말했다는 것.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들을 다시 안아주며 괜찮다고,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속삭였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들이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동시에 그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특히 주동자인 민수에 대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들과 함께 학교로 향했다. 아들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부어올라 있었다. 멍든 부분이 검푸르게 변했고 입술도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즉시 교장실로 안내했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곧바로 민수와 그 부모를 부르겠다고 했다. 1시간 후 교장실에서 민수와 그 부모 그리고 다른 두 아이의 부모들과 마주 앉게 되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후회나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다른 두 아이의 부모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니 중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 아이를 잘못 키웠다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수의 아버지는 달랐다. 뻔뻔하게 앉아서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냥 장난이었을 거라고,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비웃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내 아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김철수라는 이름에 콧수염을 기르고 배가 나온 40대 후반의 남자. 눈빛에는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가득했다.
아들이 당한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철수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뿐이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억지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신용만 했을 뿐 진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학교에서의 만남은 결국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났다. 민수는 며칠간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고 그 부모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 다른 두 아이의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결론은 절망적이었다. 민수는 만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법이 내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분노와 절망감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다. 아내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해 주었지만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했다. 먼저 민수와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수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주변 관계는 어떤지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모았다. 김철수는 소규모 건설업체인 성일건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아파트 리모델링과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체였다. 직원은 10명 내외의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수주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마트에서, 동네 카페에서, 아이들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김철수와 그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김철수는 동네에서 꽤 오만한 사람으로 통했다. 술에 취하면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의 사업 자랑을 늘어놓곤 했다. 부인은 그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지만 자식 자랑만 하면 눈에 뜨는 사람이었다. 민수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며 자랑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고 했다. 퇴근 후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김철수가 자주 다니는 술집,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들을 하나씩 파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사업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김철수는 하청업체에게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일을 맡기고 있었다. 구두 계약으로만 일을 진행하고 제대로 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하청업체에게는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또한 자재 구입 시에도 가짜 영수증을 받아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었다.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을 덜 내려는 수법이었다. 인건비 역시 일부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한 달씩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도 핑계를 대며 적게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 나는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사안별로 분류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철수의 작업 현장을 몰래 촬영해서 안전수칙 위반 사례들도 기록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 안전장비 없이 고소작업을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다. 또한 그가 과거에 했던 공사들을 추적해서 부실 공사나 계약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몇몇 고객들과 연락을 취해서 불만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예상대로 여러 건의 하자와 계약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했다. 고객이 항의했지만 김철수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결국 고객이 다른 업체를 불러서 다시 공사를 해야 했다.
다른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약속한 자재가 아닌 저급한 자재를 사용했다. 고객이 항의하자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까다로운 고객이라며 욕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몇 주간 조사한 결과 나는 김철수의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 포탈 의혹, 불법 하청, 근로자 임금 체불, 안전수칙 위반, 부실 공사 등 다양한 불법 행위와 부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나는 이 모든 자료를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정리했다. 국세청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찾아보고 노동청 신고 양식도 구했다. 각 기관별로 신고할 내용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세청에는 세금 포탈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가짜 영수증 사용, 현금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장부 조작 등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했다. 노동청에는 임금 체불과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체불당한 근로자들의 증언과 함께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했다. 해당 구청 건축과에는 부실 공사와 무허가 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고객들의 피해 사례와 함께 현장 사진 등을 제출했다.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했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충분해 보였다. 각 기관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신고는 드물다며 관심을 보였다. 신고한 지 3주 후 김철수의 업체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성일건설 사무실을 방문해서 장부와 증빙서류들을 점검했다. 동시에 주요 거래처들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같은 시기에 노동청에서도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면담을 진행했다. 구청에서도 그동안 성일건설이 맡았던 공사들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특히 무허가로 진행된 공사가 있는지,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김철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평소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한 달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었다. 먼저 세무조사 결과 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 드러났다. 가짜 영수증 사용, 이중장부 작성, 현금 거래, 은닉 등 다양한 수법이 발각되었다. 추징세금과 가산세를 합쳐서 총 5억 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총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확인되었다. 체불 금액만 8천만 원이 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다수 발견되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구청 조사에서도 여러 건의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무허가 증축, 용도 변경 미신고,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공사 중단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모든 결과가 동시에 터지면서 김철수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다. 평소에 김철수와 거래하던 건설회사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와는 일할 수 없다며 하나둘 발을 뺐다. 새로운 공사 계약도 따기 어려워졌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졌기 때문이다. 자금난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추징세금 5억 원, 임금 체불 8천만 원, 각종 벌금과 과태료까지 합치면 6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거래처들이 떠나면서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철수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기 때문에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채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결국 김철수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 그나마도 부족해서 아내 명의의 적금과 보험도 모두 해지했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경제적 타격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철수는 어디선가 비자금을 끌어와서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었다. 과거에 숨겨둔 돈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집을 팔지는 않았고 가족들의 생활도 겉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동네에서의 시선은 달라졌다. 김철수네 가족은 이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문, 임금을 체불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특히 김철수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평소 자랑스럽게 남편과 아들 이야기를 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동네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급하게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무엇보다 민수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 거칠어진 것 같았다. 민수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더 잦아졌고 선생님께 반말을 하는 등 태도도 불량해졌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자 스트레스를 다른 아이들에게 푸는 것 같았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밖에서의 행동이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자나 음료수 정도였지만 점차 대담해져서 더 비싼 물건들도 훔쳤다. 편의점 사장이 민수의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김철수는 제대로 된 사과나 교육을 하지 않았다. 민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서 용돈을 빼앗기도 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내 아들을 때렸던 방식과 똑같았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다니다가 잡힌 것이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큰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단순히 김철수의 사업에 타격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더 기다려야 했다. 나는 민수가 촉법소년 나이를 벗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그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와 일탈 행동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편의점에서 절도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하고 피해 내역을 정리했다. 편의점 사장과 친해져서 민수가 올 때마다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몰래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했다. 민수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장면도 촬영했다. 학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민수가 후배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들과도 연락을 취해서 증언을 수집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기록을 확인했다. 담당 경찰관과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처리 결과를 파악했다. 이런 식으로 2년여에 걸쳐 민수의 모든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날짜별로, 죄명별로 정리해서 완벽한 증거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김철수의 사업 상황도 계속 지켜봤다. 처음 타격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 김철수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 듯 다시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서는 세무조사도 별거 아니었다며 큰 소리를 쳤다. 자신에게는 빽이 있어서 어떤 조사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사업은 겉으로만 회복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금 포탈 수법, 추가적인 임금 체불, 더욱 대담해진 부실 공사까지. 김철수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한 번의 조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민수가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더 큰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범죄의 규모도 커졌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민수는 후배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단순히 혼자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를 이뤄서 후배들을 협박했다. 용돈을 빼앗는 것은 기본이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편의점 절도도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술과 담배까지 훔치려 했다. 편의점 사장이 제지하면 뭘 봤다고 그래? 증거 있어? 라며 대들기도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악용해서 더욱 뻔뻔하게 굴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폭행 사건이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민수는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학생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민수와 친구들 4명이 그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10분 넘게 때렸다. 피해 학생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여전히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만나서 상세한 증언을 받았다. 병원 진단서도 복사해서 보관했다. CCTV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폭행 사건의 경우 나는 피해 학생의 부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부모 역시 민수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민수가 만 14세가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민수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더욱 심각한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먼저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있었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무면허 운전을 했다.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성인 대상 절도 사건이었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길에서 혼자 다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주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렸다. 지갑을 빼앗고 도망가는 수법이었다.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수는 지역 경찰서에서도 유명한 문제아가 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민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나는 이런 상황들을 모두 기록했다. 경찰서 출입 기록, 사건 번호, 담당 경찰관 이름까지 모두 정리했다. 민수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민수가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이다. 이번에는 CCTV에 명확하게 찍혔고 편의점 사장이 현장에서 바로 붙잡았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의 나이였다. 이제 만 14세가 넘었다.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아들을 폭행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후 지금까지 민수가 저지른 모든 범죄들의 증거를 상세히 정리해서 넘겨주었다. 자료의 양은 엄청났다. A4 용지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사진 자료만 500장이 넘었고 동영상도 50여 개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서, 병원 진단서, CCTV 영상, 경찰서 출입 기록 등이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내가 제출한 자료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리되어 있어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즉시 민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모든 범죄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게 되었다. 절도죄만 해도 10여 건이 넘었다. 편의점 절도, 오토바이 절도, 지갑 절도 등 다양한 형태의 절도가 있었다. 폭행죄도 여러 건이었다. 내 아들을 포함해서 총 7명의 피해자가 있었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여러 건씩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민수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우겼다. 하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결국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의 부모인 김철수 부부도 경찰서로 불려 나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애들끼리 하는 장난을 너무 크게 본다며 이 정도로 아이를 감옥에 보내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가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자신들의 아들이 2년 넘게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김철수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여러 건의 절도죄, 폭행죄, 협박죄, 공갈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범죄의 횟수와 정도가 심각하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 아들이 당한 폭행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그날의 상황, 아들의 상처, 그리고 그 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른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도 증인으로 나섰다. 모두가 민수의 범죄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증언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학생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미성년자 범죄이긴 하지만 그 정도와 횟수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많고 범죄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민수의 변호사는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초범이 아니라 그동안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그 근거가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김철수의 사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그동안 새롭게 발견한 불법 행위들을 정리해서 다시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내용들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 건축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을 한 사실, 근로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환경청, 구청, 노동청에 각각 신고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다. 불법 매립 현장의 GPS 좌표, 불법 증축 부분의 상세 도면,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철수는 이번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규모가 달랐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불법 폐기물 매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김철수의 실명과 회사명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김철수의 사업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기존 거래처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고객들까지 모두 등을 돌렸다. 환경오염 업체와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였다. 김철수의 회사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청 조사 결과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불법 매립한 산업 폐기물 중 일부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토양 오염을 일으켰다. 복원 비용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김철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비자금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김철수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야 했다. 그나마도 부족해서 처가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가족들은 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김철수의 아내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평소 자랑거리였던 남편과 아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민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민수에게 소년원 2년을 선고했다.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민수는 판결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년이면 금방이지 뭐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진정한 반성은 여전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철수에 대한 재판은 더 심각했다. 환경오염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김철수는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다. 김철수는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로 발견된 탈세 혐의로 벌금형까지 더해져서 총 1년 8개월의 실형과 3억 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 나는 법정에서 김철수 부부를 마지막으로 봤다. 2년 전 학교에서 만났을 때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김철수가 나를 알아봤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 말하려 했다. 아마도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원망의 말을 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우리 아들의 눈물값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2년 전 그가 내 아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순간부터 이 복수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등을 돌리고 법정을 떠났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얼굴이 부어오른 채 집에 들어온 아들의 모습을,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라리고 공허했다. 하지만 정의는 이루어졌다. 비록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잘못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가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아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나는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법이 우리를 즉시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고. 다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듣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서 살펴본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 민수가 소년원에서 나온다면 그때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김철수도 출소 후에는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누군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는 또다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내심과 치밀함만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다. 그것이 내가 2년간의 복수를 통해 깨달은 교훈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내 아들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법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 아들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그 눈물이 결국 정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억울한 눈물들이 정의로 보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